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이래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만주 등지로 이주하였는데 일제는 중국 동북 지방에 이주한 한국인 농민들을 구실로 중국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만들려고 만주 창춘시에 장농도전 공사를 설립 자금을 투자하고 중국인 하우융더를 매수하여 그를 지배인으로 앉혔다. 1931년 4월 16일 하우융더는 만보산 지방에 있는 소알림 등 11인의 소유 토지 가운데 미개간지 약 200헥타를 해당 지주와 10년 기한으로 조차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4월 중에 하우융더는 현 정부의 정식 승인을 얻지 않고 이 토지를 한국인 농민 이승훈 등 8인에게 10년간 조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승훈은 이 계약을 근거로 조선인 농민 180여 명을 이 지방에 이주시켜 개척에 착수했다. 개척 작업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이퉁강을 통하는 관계수로 공사로 문제는 이 수로 개척과 제방 축조로 타인의 토지인 부근 농지에 미치는 피해가 많아졌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토착 중국 농민들이 반대운동이 일어나 현 당국에 탄원 진정하여 공사 진행을 강제로 중지시켰다. 계약서 특약에는 분명히 현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일본의 대리인인 하우융더와 중국인 지주 간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어 한인 농민들의 개척사업 또한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영사관 소속 경관 6명이 수로 공사를 강행하고 반대하는 중국 농민을 일본 경찰 60명을 동원 무력으로 억압하여 1931년 6월 말에 준공하자 중국 농민 약 400여 명이 7월 1일에 봉기하여 이 관계수로 약 800m를 메워버렸다. 다음 날에는 중국 만주 지린 성창춘 현산 싱바오 만보산 지역에서 한국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의 수로 문제로 충돌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중국 국민당정부 측은 일본 측 대응에 강경하게 항의하였으나 일본은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영사 경찰서는 한국인 다수가 살상되었다는 허위 정보를 조선일보 장춘지국의 기자 김이삼에게 하였고 그는 이 정보의 진위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타전하였다. 조선일보는 7월 2일 호해로 만보산에서 중국 농민과 조선 농민이 충돌해 많은 조선인이 피살됐다라는 보도를 필두로 국내 신문들이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오보를 하면서 조선 내에 거류하는 중국인을 적대시하는 운동을 도발시켰다. 실제로는 현장에 있던 조선족 농민, 일본 영사관 경찰과 중국인 지주, 한국인 주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다음 날 장춘의 일본 영사관은 무장경찰관 15명을 파견하였고 중국 측도 300명의 경찰관을 파견하였다. 이에 다시 일본 경찰은 무장경찰관을 증파하였고 이들의 경계 아래 개간 공사를 진행시켜 7월 6일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중국인 농민에게 무차별 발포하였으나 약간의 부상자가 있었을 뿐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잘못된 보도로 인천을 필두로 경성, 원산, 평양, 부산, 대전, 천안 각지에서 중국인 배척운동이 일어났으며 평양과 부산과 천안에서는 대낮에 중국인 상점과 가옥이 파괴되고 구타학살하는 사건이 며칠간 계속되는 등 잔인한 폭력 사태로 확산되었다. 일제는 조작된 기사를 보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과 천안에서 불량배를 매수하여 폭력행위를 조장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동아일보 등이 오보임을 알리고 진정을 호소하는 보도로 7월 10일 이후로 진정되었으나 이후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의 수가 급감하였다. 그리고 첫 보도를 타전했던 조선일보 김이삼 기자는 정정보도와 사죄문을 조선일보에 발표한 다음 날 조선인에게 피살되었는데 일본의 특무기관에 의하여 살해당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폭동으로 인해 127명의 중국인 사망자가 있었으며 부상자가 400명이었고 손해는 250만 원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본질은 만주의 세력을 형성한 중국 민족운동 세력과 조선인 민족운동 세력의 반일 공동전 선투쟁에 대해 중국인과 한국인을 이간질하여 분열시키려는 일제의 치밀한 음모로 이를 만주 침략과 대륙 침탈의 발판으로 삼고 국제적으로 자기들 입장을 유리하게 하려는 술책으로 이전부터 만주 침략의 구실을 얻기 위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무산되자 만보산 사건까지 일으킨 것이었다. 조선 총독부와 일본 경찰은 형식적론 제지의 태도를 보였으나 극히 소극적이고 방관을 하더니 일단 이 폭동이 가라앉자 총독부는 단호한 태도로 돌변하여 광범위한 검거를 시작하였다. 이후 중국에서는 조선인 배척운동이 일본에서는 만주 침략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만주사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중국은 조선인 폭동은 만몽 침략 정책을 가진 일제가 고의로 선동, 촉발한 것이라고 사태를 파악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거센 베일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중국의 국민당 기관지인 중앙일보와 민국일보 등은 만보산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베일운동을 전개했고 중국과 조선 독립운동가들은 연합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일제의 군국주의자들은 국내에서 이것을 만몽의 위기라고 선전하고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여론을 조성하였다. 관동군을 중심으로 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당시 일본 외무대신인 시데하라 기주로의 국제협조 노선을 바탕으로 한 경제외교의 연약함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무력에 의한 동북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만주를 아예 점령하는 것만이 일본의 유일한 활로라고 주장했다. 그러고 보면 만주사변은 사실상 관동군의 독자적인 결정인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들어 만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우가키 가즈시게의 부하 혼조 시게루 중장은 관동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8월 20일 리순의 관동군 사령부에 도착했다. 만주 침략을 위한 작전의 시나리오는 관동군 작전 주임 참모인 이시와라, 간지, 관동군 고급 참모인 이타가키 세이시로, 관동군 사령관인 혼조 시게루 단 3명이 모여서 이들을 중심으로 만몽령 유계획이 모의되었다. 세 사람은 죽이 잘 맞았고 그들은 곧 만주 침략 공작에 선봉에 나섰다. 혼조는 부임하자마자 봉천과 장춘 등지를 시찰하고 9월 18일에 돌아왔고 같은 날 일본 제국의 관동군이 중국의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 1931년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류타 오후에서 만철 선로를 스스로 폭파하고 이를 중국의 장쇠량 지휘하의 동북군 소행이라고 발표한 후 관동군은 만주 침략을 개시하였다. 관동군은 19일 새벽 장쇠량의 군영인 북대영과 펑텐성을 공격하였고 이튿날엔 펑텐시를 비롯하여 만주철도 근처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였다. 관동군 입장에서는 대공황으로 구미열강들의 간섭이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고 장쇠량은 베이징에 또한 봉천 군벌의 주력이 장성선 이남에 집결하고 있어 잔류수비대가 동삼성에 분산되었던 기회를 포착한 것이었다.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는데도 난징의 국민정부는 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결코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지했다. 베이징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장쇠량은 장제스의 지시에 따라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는 방침을 취했다. 관동군은 동대영, 봉천 비행장 등을 손에 넣고 며칠 안 가서 지린성까지 수중에 넣었다. 이로써 관동군은 만주 침략 작전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랴오동, 지린성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이 지역 군벌들의 압력을 가해 2개의 성을 중국으로 붙어 독립을 선언하게 하였다. 9월 21일에는 일본의 조선주둔군 사령관 하야시 센주로에 의한 독단 월경으로 전쟁은 남쪽 만주 지방 전체에 확대되었다. 일본 정부는 군사행동의 정당성과 이후 전쟁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사건을 공인하였다. 그러고도 10월에 진저우를 폭격하고 만주 남부를 점령하자 국제연맹은 중국 측의 제소에 따라 리턴 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보고서를 채택 10월 24일 일본군의 만주 철병 건고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당초 만주 몽고 지방을 영유하려고 계획했던 일본 관동군은 만주 지배 방식을 괴뢰국가 수립으로 변경하여 1931년 10월 만몽공화국 통치 대강안을 세워 통치방 침정부조직 등을 결정하고 각지의 군벌과 군인에게 지역적인 독립정권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11월에는 텐진에 망명 중이던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탈출시켜 만주국의 꼭두각시 황제로 삼을 준비를 추진하는 한편 계속 확전을 하고 있었다. 일제는 만주사변은 마무리 단계로 3월 1일 만주족의 후예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국가원 수집정 후에 황제로 하는 만주족과 한족, 몽골족, 조선인, 일본인의 5족으로 이루어진 만주인에 의한 민족자결의 원칙에 기초에 둔 국민국가를 표방하는 만주국 수립을 선포하였으나 실제 통치는 1931년의 만주사변에 의해서 이 지역을 점령한 일본 제국 육군의 주력 부대 중 하나였던 관동군이 행함으로써 사실상 일제식민지였다. 그리고 국제연맹의 리튼 조사단은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 정권이며 만주 지역은 중화민국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중화민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만주 사변은 사실상의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 간내울에 진규의 작은 외숙모 유순이 7살의 진규가 놀러오면 진규야 외숙모 허리 좀 밟아줄래? 네 아주머니. 진규가 허리를 밟아주면 아이고 시원해라 아 구구구 시원해라. 거기 그래 거기 좀 꼭꼭 밟아라. 아이고 착하기도 하지 우리 진규 설 때 맛있는 콩엿 제일 많이 주어야지.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허리를 밟게 했는데 유순의 나이 겨우 54인데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진규가 오면 허리를 밟아달라고 했다. 그러고 광국의 큰아들 진명이가 24이나 되어 큰집 형님 하덕의 주선으로 영린의 친구 박계멱 진사의 16살 된 손녀딸 윤희와 혼담이 성사되어 단월서 혼례를 올리고 윤희는 친정을 떠나 가마를 타고 간내울로 향했다. 그리고 가마 뒤에는 윤희를 위해 몸종 복단이도 따라 나섰다. 윤희 엄마의 딸을 보내는 마음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복단 엄마로 가마 뒤를 따라가면 뒤돌아보는 복단이를 울타리 사이로 내다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부디 좋은 주인마님 만나서 면천된 짝이라도 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행주치마로 찍어내는데 가마는 쇠쟁이를 지나 보이다 안 보이다 하더니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가마 속에 윤희는 쇠쟁이를 지나서 개울을 끼고 돌 때에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것도 잠깐 개울을 지나 비스를 지날 때에는 윤희는 가마 멀미가 나서 죽을 맛이었다. 가마 안에 놓여있는 논효강에 토하기 시작하는데 오장육부가 다 올라오는 것 같았다. 윤희의 그런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마는 용수골을 지나 서미를 접어들 때에는 집 생각이고 뭐고 걸어서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이를 악물고 참는 수밖에 없었다. 간간히 복단이가 가마 문을 열고 들여다보며 근심 어린 얼굴로 아씨 괜찮으세요? 윤희는 대답도 못하고 창백한 얼굴로 겨우 끄떡일 뿐이었다. 그렇게 고개를 넘어 길국에서 점심들을 먹는데 윤희는 물 한 방울도 넘길 수 없었다. 먹으면 뭐하나 그냥 다 올라오는 걸 16이 되도록 집에서 오리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윤희는 이 길을 다시는 못 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가마는 그런 것도 아랑곳 없이 동막을 지나 널미제를 넘어서 가락제를 넘어 복고개를 넘을 때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고 물매고개를 넘을 때에는 해가 넘어가 땅거미가 질 무렵 미순회에 도착해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시집인 간내울에 도착했다. 그렇게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이 파김치가 된 몸으로 복단이의 부축을 받으며 패백을 드렸고 복단이도 새로 모시게 된 광국과 남순에게 큰 절을 올렸다. 절을 받는 광국과 남순을 난감하기가 그지없었다. 아니 지금 식구도 벅찬데 혹까지 하나 붙여서 왔으니 난감했다. 우선 건넌방에 신방을 꾸며놨으니 둘은 해결되었으나 몸종 복단이를 당장 재울 방이 없으니 궁하면 통한다고 내 식구가 안방에서 포개자든 끼어 자든 하고 윗방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건넌방으로 들어선 윤희는 눈앞이 캄캄했다. 분명 신혼방이라면 방바닥에 새로 장판을 해서 한지에 콩기름을 발라서 콩기름 냄새가 나야 하지만 기직 2장이 깔려 있는데 아랫목에는 조금 나은 왕골 기직이 윗목 기직은 한쪽 귀퉁이가 찢겨져 흘바닥이 보이고 있었고 벽은 피지로 겨우 초배를 해놓았고 천장은 반자도 하질 않아 석가래 사이로 바른 흙이 그대로 보였다. 그나마 아랫목 천장은 피지로 삿갓반자를 했는데 급히 피지를 구해다 붙이다 모자라서 반만 붙이고 만 듯했다. 윗목에는 친정에서 가지고 온 반다지 위에는 이부자리 한 채와 퇴침과 베개 그리고 두동베개가 얹혀져 있었고 그 옆에는 논효강이 요강방석 위에 있었다. 윤희는 신랑이 고인 눈물이라도 볼세라 얼른 반다지 있는 곳으로 가 요부터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잠깐 눈을 붙였는가 싶었는데 복단이 목소리가 들렸다. 아씨 아씨. 큰마님 기침하셨어요. 응 알았어. 시아버지 광국이 안방 아랫목에 할아버지 시할머니의 지방을 써서 붙이고 사당제를 올리는 것으로 혼례의 모든 절차가 끝났다. 그러나 윤희 친정에서는 정문댁 작은 집에 큰 손주 며느리로 손녀딸을 보내면서 살림살이가 곤궁한 줄은 꿈에도 모르고 몸종까지 딸려서 보낸 것이었다. 아니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보지도 않고 시집을 보낸 친정 부모님 아니 할아버지의 처사가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어린 윤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보다 하고 있었다. 난감한 것은 광국 부부도 마찬가지로 모든 뒤처리는 남순의 몫이 되었다.
점심은 생각도 못하고 아침 저녁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식구가 5인 형편에 어른이 2이나 더해지면 7이나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남수는 안 되겠다 싶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가 나 좀 보자. 예, 어머니. 너도 보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생쥐볼가심할 정도니 너를 볼 낯이 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 몸종을 돌려보냈으면 한다. 네. 그렇게 복단을 돌려보내야만 했다. 몸종을 두고서 금이야 오기야 자란 윤희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몸종이 알아서 해주던 때하고는 달리 모든 것이 두렵기만 했다. 그래도 복단이 떠나기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윤희 혼자 감당해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점심때가 되어서 남순에게 여쭈어 보게 되면서부터가 시집살이의 시작이었다. 어머니 점심은 어떻게 해야죠? 찬밥 남은 것 있지? 예, 어머님. 그걸 물을 붓고 끓여라. 예. 하고 부엌에 들어가 마른 건불에다 화로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을 부젓가락으로 집어내어 올려놓고 후후 불어서 불을 붙이는데 연기가 나고도 한참을 불어야 불이 붙었다. 그렇게 작은 체구에 한참을 불고 나니 머리가 팽 돌면서 어지러웠다. 밥솥을 가셔내고 물을 부면서도 두려웠다. 물의 양을 알 수가 없으니 복단이가 떠나면서 아씨 밥을 지을 때에는 손을 넣어보아 손가락 2마디가 잠길락 말락하게 물을 부으면 돼요. 했는데 밥을 끓이라니 감이 잡히지 않아서 물을 부어놓고 망설이고 있는데 남순이 들어와 솥뚜껑을 열어보더니 누룽지와 찬밥덩이를 넣고 물을 조금 더 넣고 솥뚜껑을 닫고 나갔다. 윤희는 물을 얼마나 부었나를 보기 위해 솥뚜껑을 열어보고 도로 닫고 불을 떼면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밥그릇과 수저는 눈여겨봐둔 게 있어서 잘 찾아서 놓고 김치를 썰어 탕기에 담고 간장을 담은 종지에는 깨보숭이와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또 다른 탕기에 동치미를 썰어 넣고 국물을 채우고 그렇게 상 2개를 보고 있는 사이에 솥에서는 밥이 끓고 있었다. 얼른 화로에 재를 일부만 남기고 뒷간에 버리고 가지고 들어와 부삽을 대고 고무래로 불을 꺼내어 화로에 담았다. 냉과리가 있는지 연기가 나서 부젓가락으로 골라내고 화로를 안방 화로방석에 놓고 부엌으로 와서 국자를 꺼내어 먼저 2사발을 떠서 상을 들고 조심조심 들고 안방으로 향하는데 조금 묵직했다. 다시 돌아와 3그릇을 채우고 나니 한 국자 정도가 남았다. 그걸 사발에 담아가지고 다른 식구들이 미안해할까봐 물을 조금 채워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채에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눈치가 빠른 남순이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아가 난 양이 많구나. 너 더 받으렴. 하면서 크게 한 숟가락 덜어주면서 한 숟가락은 정이 없단다. 하면서 다시 작게 한 숟가락을 더 덜어주었다. 윤희로서는 그저 황망하기 그지없었고 주는 대로 받아먹으며 덧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렇게 6 식구가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진규가 들어왔다. 도련님, 여기 우물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길어올까요? 아니에요. 가르쳐만 주세요. 절 따라오세요. 윤희가 따리를 머리에 얹고 동이에 바가지를 넣어서 이곳 따라 나섰다. 앞에서 진규가 쫄랑쫄랑 걸어가면서 몇 번을 뒤돌아보며 논빼미 가운데에 자리한 작은 옹달샘으로 깡충깡충 뛰어서 갔다. 여기에요. 윤희가 물을 동이에 반이 조금 넘게 담고 바가지를 엎어놓았다. 그래야 물이 덜 출렁여서 물을 엎지르지 않는다. 딸이 끈을 입에 물고 따리를 머리에 얹고 동이의 족자리를 잡고 들어 올려서 머리에 얹으려고 하는데 그만 따리가 떨어져 대롱대롱 매달렸다. 다시 동이를 내려놓고 따리를 얹고 다시 동이의 족자리를 잡고 머리에 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따리가 떨어지기 직전에 동이가 얹어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삐딱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걸 본 진규가 다가와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동이를 조금 들자 제자리에다 따리를 얹어주었다. 그리고 걸어서 오는데 돌불이라도 걸릴까봐 눈을 아래로 뜨고 조심조심 걸어서 오는데 물이 출렁거려서 힘이 들었다. 그렇게 10여 번 가까이 물을 여나르니 고개가 뻣뻣해왔다. 그리고 해가 서산에 기울어 반쪽이 남았을 때 안방에서 화로를 들어다 부엌 한 귀퉁이에 놓고 부젓가락으로 불씨를 꺼내어 입으로 불어서 불을 붙여서 나무를 끌어다 꺾어 넣으며 불을 떼고 있으면서도 안방의 기척을 살폈다. 시어머니 남순이 기척이 들리고 바가지를 가지고 가니 남순이 뒤주에서 쪽박으로 쌀을 퍼서 바가지에 부어주면 가지고
부엌에 가지고 와서 이남박에 넣고 물을 붓고 한 번 저어서 뜨물을 동이에 붓고 이번에는 박박 문질러 씻어서 물을 붓고 저어서 노구솥에 2번을 붓고 물을 부어서 조리로 일어서 밥솥에 앉히고 바닥에 조금 남았을 때 바가지 2개를 가지고 일어서 돌을 골라내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 다시 한 번 일어서 돌이 없으면 그만인데 돌이 보이면 다시 일어서 앉히고 물을 부면서 손가락 2마디가 잠길락 말락하게 물을 부어서 맞추고 마침 시래기를 삶아서 자배기에 담가놓은 것이 있어서 건져서 2주먹을 짜서 도마에 올려놓고 썰고 장독대에서 된장을 크게 2숟가락을 푸고 막장을 1숟가락 퍼가지고 와서 조리에 담아서 노구솥 뚜껑을 열고 숟가락으로 저어서 풀고 있는데 남순이 들어왔다. 어머니 국은 이 정도 안 치면 될까요? 오냐된 것 같구나. 난 시집살이를 별로 하지 않았다. 너도 알겠지만 단월서 사촌동서하고 살림나기 전에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 노구솥은 내 시할머니가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건데 지난 을축년 대홍수 때에도 내 시아버지가 저것부터 꺼내 가지고 나올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물건이다. 윤희가 부엌에 들어와서 보니 그래도 살림살이 중 괜찮아 보이던 것이 노구솥이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럭저럭 저녁을 마치고 나서 자리끼를 떠가지고 안방에 들어가 광국 부부에게 인사를 올리고 건넌방으로 와서야 하루 일과가 끝나고 부부가 마주할 수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일찍 깨어나 화로를 들고 부엌으로 가서 불을 붙이고 불을 떼서 물을 덮이면서 안방의 기색을 살피고 있으려니 시어머니가 기침을 했는지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고 뒤줄을 여닫는 소리가 이어져서 나무를 아궁이에 밀어넣고 이남박을 가지고 갔더니 오늘은 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노란 좁쌀을 따로 주면서 이건 따로 씻어서 잘 일어서 먼저 앉히고 쌀을 나중에 위에 앉혀서 내 시아버지는 따로 떠드려라. 예 어머니.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좁쌀부터 씻어서 바가지로 3번을 일어서 앉히고 다시 이남박에 쌀을 씻어서 뜨물을 받아서 노구솥에 2번을 붓고 조리로 일어서 앉히고 다시 남은 것은 바가지로 3번을 일어서 돌을 골라내고 앉히고 물을 맞추고 아궁이에 나물을 더 끓여넣고 이번에는 간장을 부어서 간을 맞추고 물을 나박하게 썰어서 무국을 끓여서 상을 보아서 안방에 들이고 윤희도 안방에 앉아서 좁쌀이 반 이상 섞인 조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시아버지가 우지직하면서 돌을 씹고 말았다. 윤희가 황망하여 몸 둘 바를 몰라 하는데 이번에는 진훈이 또 우지직하면서 돌을 씹었다. 시어머니 남순이 모두 국에 말아서 먹어야 하겠다. 그렇게 난감한 조반이 지났고 진명과 진우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남순이 윤희를 불러서 아가야. 예 어머니. 내가 아침에 잘 일러줄 걸 좁쌀을 잃을 때에는 더운 물로 잃어야 하는 거란다. 찬물에 잃으면 아무리 잘 잃어도 돌이 들어간단다. 그랬다 좁쌀을 씻을 때에 더운 물로 씻었는데 잃을 때에는 더운 물이 아까워서 찬물을 부어서 좁쌀을 잃었으니 그게 원인이었다. 그리고 그날 점심을 아침에 해놓은 조밥을 끓여서 내놓았는데 진명이가 상을 차리는 도중에 없어졌다. 점심이 끝나고 이제나 저제나 오려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해가 노릇꼬리만큼 남았을 때 나무찜을 치고 들어왔다. 저런 점심을 안 먹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진명이 윤희에게 내가 안 먹은 거 부인이 먹었으면 했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에 몸둘 바를 모르게 했다. 그리고 입 하나라도 줄여야겠다며 광국은 3판이를 떠났고 1월 8일에는 이봉창 이사가 도쿄에서 천황을 폭살시키려다 실패한 사쿠라다몬 일거가 일어났다. 그런가 하면 진명만 그런 게 아니고 진훈도 점심을 차리는 도중에 슬며시 사라졌다. 모두가 윤희가 더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걸 마음 편히 먹을 수는 없었다. 그런가 하면 하루도리로 죽을 쑤어 먹는데 하루는 콩탕 하루는 팥죽 하루는 시래기죽을 쓰는데 사흘도리로 콩을 담가서 맷돌에 갈아야 했는데 처음에는 남순이 같이 어처구니를 잡고 돌리는데 남순은 몸에 익어서 그런지 불은 콩을 국자로 잘 떠넣으며 가는데 그걸 배우려고 시어머니가 없을 때 갈면서 떠넣는 것을 한참을 시도한 끝에 혼자서 떠넣으며 맷돌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런데 둘이서 맞잡고 하는 맷돌질은 남순이 떠넣는데 아무래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 막내 시동생 진규가 만만해 보여 남순이 잠깐 친정의 마을을 간 틈을 이용해 도련님 이것 좀 같이 돌려주실래요? 했더니 얼른 좋아해서 둘이 어처구니를 잡고 돌리는데 어처구니가 쑥 빠졌다. 다시 잘 맞추어서 돌리면서 떠넣는데
팔에 걸려 국자를 놓치기를 몇 번 만에 겨우 성공을 할 수 있었으나 익숙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도 진규가 조연은 잘해주었을 뿐 아니라 눈치 빠르게 맷돌을 함집하게 안 치면 그때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윤희는 그때마다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작은 도련님 어머니 보시면 제가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남순이 외출을 하면 도와주었다. 저녁거리로 콩탕을 끓이기 위해 콩을 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중 도련님 어머니는 외갓집에서 온종일 뭐 하세요? 요즘은 형수가 시야로 솜을 빼주면 활로 타기도 하고 물레를 돌리면서 시를 자아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는 친정일망정 끼니를 그냥 얻어 잡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특히 진규는 팥죽이나 콩죽을 쓸 때에는 손 밑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주면 좋아했다. 팥죽은 손이 많이 가서 한번 쓰면 사나흘을 두고 먹는데 죽을 덮이는 기색이 보이면 시동생 진규가 달려와 팥죽 덕광이를 건져 달래서 떡처럼 먹었다. 윤희는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아 나도 외갓집 일을 도와주고 입이라도 덜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조반이 끝나자 서둘러 설거지를 마치고 시어머니 남순에게 어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되나요? 하고 여쭈니 그래 같이 가자꾸나 하고 흔쾌히 대답을 하여 따라 나섰다. 그러시면서 진규야 이따 배고프면 외삼촌 내려와라 하시고 앞장서서 가셨다. 가서 어머니는 능숙하게 물레를 돌리면서 시를 자으시고 외사촌 동서되는 분은 시야를 돌리고 계셔서 형님 제가 해볼게요 하면서 시야에 앉아서 목화를 조금씩 집어넣으면 시를 빼내자 형님은 활로 솜을 탔다. 점심을 먹고 저녁 준비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형님은 동서덕의 일이 훨씬 빠르고 잘 되었네 고생했네 하면서 치사까지 했다.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 지금 시집은 먹을 것도 해결하기 힘들어서 목화를 심어서 솜을 생산할 여력이 있을 리가 없지만 뭔가 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남의 품팔이만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은 다가오는데 시동생 진훈이나 진규은 당장 입고 벗을 옷조차 없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시집 올 때 해온 무명치마 2개를 뜯고 잘라서 헌옷에서 빼낸 솜을 두어 바지저고리를 만들어 입히고 벗은 옷을 강가에 가지고 가서 빨아 널었다. 시어머니 남순으로 서는 미안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며느리 치마가 아들 바지저고리를 만드는 곳에 쓰이다니. 그러니 며느리에게는 조그마한 언짢은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겨울을 깊어가고 설쇠로 시아버지 광국이 돌아왔는데 지난 초겨울에 입고 나간 바지는 새털 바지가 되어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셨다. 그동안 정성껏 지은 옷을 갈아입으시고 벗어놓은 옷은 빨아서 솜을 따로 빼타고 괜찮은 곳은 잘라서 벗어늘 만들고 작은 헝겊 쪼가리까지 잘라서 벗어내진 곳을 꿰매기 위해 모아두었다. 보름이 지나자 시아버지 광국은 다시 산판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떠나셨다. 그렇게 2달이 가까워질 무렵 시아버지는 광목 한 통을 메고 돌아오셨다. 광목은 콩짚을 땐 재에 물을 부어 잿물을 내려서 가마솥에 삶아서 표백을 해서 진훈이 자배기를 지게에 얹어서 강가에 져다 주어서 윤희가 빨아서 강가 자갈밭에 널어서 말려서 들여다 풀을 먹이고 잘 당기고 개어서 다듬이돌에 얹어놓고 고부가 앉아서 다듬이 방망이로 박자를 맞춰가며 방망이질을 하는데 처음에는 박자가 안 맞아서 엉키기도 했지만 몇 번 만에 박자를 잘 맞추어 방망이질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엔 시어머니가 광목을 홍두깨에 말면서 진규를 불렀다. 시동생 진규에게 홍두깨를 돌리는 일을 시키는데 돌리는 쪽으로 굴러떨어지지 말라고 남순이 발을 뻗어 발등을 버티면서 고부가 방망이질을 했다. 그렇게 한참을 해서 다시 빨랫줄에 널어서 말려서 남순이 마름질을 하고 윤희가 바느질을 해 옷을 지었다. 그것도 잠깐 온 누리에 봄 기운이 돋고 새싹이 돋기 시작하자 남순이 산과 들을 다니며 나무를 캐오거나 뜯어다가 삶아 물에 우려내고 짜서 나물죽을 수어 먹으며 보릿고개를 넘고 있었다. 윤희는 솜이라도 자급을 위해 진명에게 어디 산자락이라도 좋으니 외갓집에서 얻어서 목화를 심자고 했고 진명과 진우는 산자락의 따비로 밭을 일구고 목화를 심었다. 농번기가 다가오자 시아버지, 남편, 16 먹은 시동생 진훈이까지 일을 나가니 입이 줄어서 조금 나았다. 그리고 시어머니 남순도 일을 핑계로 친정으로의 출타가 많았는데 점심때가 되면 진규가 밥 한 덩이씩 가지고 돌아와서 떼놓으며 아주머니 이거 잡수세요
도련님은요? 저는 형님 일하는 데서 먹었어요. 그러나 윤희는 그걸 덥석덥석 받아먹기가 죄스러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조금만 요기를 하고 방구리에 모아서 살강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비가 와서 일을 나가지 않는 날 점심으로 끓여서 내놓으려고 쏟았는데 이런 아래에 있던 밥은 쉬고 삭다 못해 썩어 있었다. 삭은 밥은 따로 골라내고 나머지 밥을 끓여서 내놓았는데 너무나 죄스럽고 밥을 버리는 것이 아깝고 벌 받을 것 같았다. 막내 시동생이 동량에 오듯 가지고 온 밥이었는데 창피한 마음보다 아까운 생각이 더 들었다. 한참을 속을 태우다 삭은 밥을 물에 헹궈서 다시 끓여서 먹으려고 냄새를 맡아보니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호미를 들고 울타리 밑을 파고 묻었는데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는 게 커다란 죄를 지은 것 같았다. 그리고 윤희는 임신을 했고 입덧이 시작되어 엄청 고생을 했다.